네, 안녕하세요. 다정톡 진행하고 있는 랩2050 이원재입니다. 지금 다정톡에서 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노동 사회를 사는 청년 니트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신 이충환 선생님 모셨는데 그 하자센터에서 기획부장 맡고 계시고 또 아키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니트라고 하면은 깔끔하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NEET죠? 그렇죠. 네, 그 인터넷 서점에서 니트라고 책 제목을 쳐보면 굉장히 많은 책이 나오는데 입는 니트이고요. 네. 제가 얘기하는 니트에 대한 단행본은 거의 없어요. 네. 한국 사람이 쓴 거는 제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고 네. 니트라고 할 때 이 니트는 흔히 우리는 놀고 먹는 니트족 뭐 100만 명 넘어서 땡땡땡 이런 얘기들을 아마 신문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그때 거예요. 쓴 니트인가요? 네. 그러면 그게 영어로는 NET가 약자네요. 네. 그러면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이렇게 해서 교육 중이거나 훈련 중이거나 아니면 고용돼 있지 않은 그렇죠. 사람 네. 이런 뜻이네요. 한국말로 하면 뭐 백수 이렇게 백수.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니트 상태라는 거를 굉장히 뭐랄까 처음부터 프레임이 그냥 부모한테 빌붙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하고 불성실한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이 딱 씌워졌기 때문에 누구도 니트라고 자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잠깐 쉬고 있어. 나 지금 준비 중이야. 뭐 고시 공부하고 있어. 이런 식인데 명확하게 통계적인 의미거든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어떤 뭐 경제활동일구, 뭐 비경활일구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뭐 취업자, 실업자 얘기하듯이 취업자 외에 그 구직을 하고 있는데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이 있죠. 네네. 예, 그런 사람들이 실업자라면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직 활동을 이제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또 구직을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거나 뭐 학교를 다니거나 이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겹쳐지는 쪽이 좀 있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구직 활동도 안 하고 뭐 때로는 구직 의사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게 약간 도형으로 나타내면 좀 복잡해서 저도 깜빡깜빡 하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 경제활동인구 조사할 때 그냥 쉬었음이라는 응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쉬는데 구직활동 하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 실업자고 저 교육받고 있는 중이라서 쉬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고 그렇죠. 근데 그냥 쉬었다. 이게 100만 명 넘었다 가끔 기사도 나오고 그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사정이란 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놀고 먹는 니트족이라고 하면 그 100만 명 중에 다수는 내가 뭘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오히려 100만 명이 아닐 수도 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수도 있다. 니트라는 개념에 한 발 걸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니트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또 비노동 사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청년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일단 조금 어려운 것부터 비노동 사회. 이거 우리 랩2050 연구 주제이기도 한데. 그러시군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비활동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많이 썼어요. 니트 상태가 놀고 먹고 뭐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을 안 하는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노동을 안 하는 상태죠. 그래서 비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비노동이라고 이렇게 뭐 인터넷에 쳐보면 그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노동이 있고 노동이 아닌 상태 비노동이 있는데 왜 비노동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까?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올 사회가 어쩌면 그러니까 기존의 노동과는 좀 다른 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고 있는 사회가 비노동 사회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럼 비노동 사회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그 인공지능이 출현을 해서 인공지능을 장착한 자동차가 돌아다니면 자율주행차인데 그때가 되면 운전이라는 노동은 필요가 없어지고 그렇죠. 그런 그런 종류의 어떤 기술 기반의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래서 일자리 소멸 사회가 올 것이다. 뭐 이게 맞건 틀리건 간에
어떤 종류의 노동이 사라지는 건 맞는데 이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다시 재교육을 거쳐서 다른 곳에 새로운 일자리에 투입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도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갑자기 제가 하던 거 말고 딴 거 하라 그러면 40대 중반이나 되셨어요? 네. 굉장히 동안이시네. 아,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갑자기 너 딴 거 해봐 이러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노동들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냥 기존의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담론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비노동 사회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10%인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업자라고 하면 실업자가 뭐 어떨 땐 18%, 10% 이렇게 되면 청년 실업률은 뭐 실제로는 네. 한 25%라는 얘기도 그렇죠. 있고 근데 전체 네. 통계적으로는 3% 근데 나오고 그러죠. 7%에서 뭐 10%, 20 몇 %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냥 노동이 중심인 사회인데 노동을 잠깐 못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있어. 네. 실업자의 개념이 딱 그거죠. 네, 잠깐 못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건데 만약에 30%를 넘어가면 약간 공황, 세계 경제 공황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만약에 50%가 넘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노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없어지진 않겠지만 인간이 하는 노동이란 것이 경제의 어떤 중심이 되는 사회를 우리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기본이 아닌 사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구를 따지면 그러니까 노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 노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지금 실업률인데 사실 노동이라고 이름 지어지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가사노동, 육아노동 이런 건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전체 인구를 놓고 보면 이미 우리는 고용사회라든지 뭐 노동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은 허구일 수도 있지 않을까까지 저는 조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고용이 안 돼 있는 사람들도 많고 네. 실제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 고용률이 한 60에서 70% 사이로 항상 나오는데 여러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네. 그러면 벌써 30-40%는 이미 고용을 안 되어 있는 사회이고 그렇죠. 그럼 그게 네. 디폴트라고 생각해야 되고 네. 앞으로 가면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러면 네. 그 사회는 기존하고 완전히 다른 네. 패러다임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요. 네. 근데 청년에 왜 그렇게 주목을 하셨나요? 사실상 그건 노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노인들은 전 고용 사회를 살았던 분들이에요. 네. 말하자면 이제 고용 사회라는 것이 고용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어떤 재화나 많은 자원들이 배분되고 할당하는 사회를 얘기하잖아요. 미국 같은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고용 사회가 완성된 것은 사실은 포드 자동차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제 생산을 되게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제 해내서 사회를 좀 바꿔냈던 뭐 20세기 초반부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산업혁명부터 이런 고용이란 것들이 많이 그 확장이 되었지만 이게 고용사회 그래서 핵가족이 있고 그 핵가족의 가장이라는 주로 남성 가장이 봉급을 받아와서 그걸로 이제 가족을 운영하고 사회가 그런 핵가족들의 합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그거는 사실 뭐 서구에서도 100년에서 뭐 길어야 150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뭐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제가 그냥 느낌상에는 한 6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고용사회라고 볼 수 없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 저희의 부모님들은 그냥 어떻게 사셨더라고요. 뭐 백수 상태인데 뭐 어디 이렇게 얹혀서 산다 그러죠. 뭐 그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친척들의 식솔들이 막 있고 그리고 지역으로 가면 자급자족 경제라는 굉장히 그 고용사회라는 산업 중심의 사회가 아닌 농업사회 뭐 이런 것도 많았고 그렇다면 한국의 산업화와 그 고용사회가 정착이 된 건 어쩌면 뭐 60년대
초반에서 뭐 중후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노인분들은 사실 전 산업사회 그리고 전 고용사회를 이미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을 세워하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탈고용사회로 왔을 때 이것이 뭐 또 그러니까 그분들이 괴롭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우시지만 그 어떤 정신적인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렇죠. 계시고 청년들은 청년들은 어떨까요? 완전 고용사회라고 하는 뭐 80년대, 90년대 초중반 그런 것들을 지나온 부모님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머릿속에는 아니 왜 일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네가 노력을 하면 되는데 왜 일을 못하니?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모님 아래서 태어난 고용사회 이상의 것은 전혀 상상해 볼 수 없는 사람들이 탈고용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혹은 지금도 어느 정도 진행된 탈고용사회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뭐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굉장히 기존의 산업사회적인 고용사회 그 고용관계 시스템은 이들 생각에는 고용이 아닌 것도 같고 너무 불안정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고용사회를 체활하기보단 그냥 몸속에 마음속에 다 그 강요받은 이 탈산업사회, 탈고용사회를 살아갈 사람들이 청년들인 거예요. 청년들이니까 현실은 탈고용 사회가 이미 오고 있는데 그렇죠. 사회 패러다임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네. 고용돼서 안정적으로 네. 평생 동안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얼마나 갈등 상황에 있는 그런 불안하겠어요. 세대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뭐랄까 상황을 조금이나마 좀 그 대변까지는 못하고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조금 윗세대 10년 위 선배들만 하더라도 사실 이게 이 아이들이 왜 그런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만 해도 약간 뭔지는 알겠는 좀 개인적으로 좀 고민했었던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전달하고 좀 설득하고자 이거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는 얘기를 쓴 게 이제 제 책입니다. 그게 사실은 참 아이러니컬한데 지금 비노동 사회 청년 니트 이렇게 세 가지 네. 키워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고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아주 네. 잠깐 동안 네. 어떻게 보면은 상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정된 정규직 고용이라는 네. 것 같아요. 네. 평생 동안 보장이 되어 있어야 네. 했고 매달 월급 따박따박 네. 나와야 되고 매년 해가 지날 때마다 월급이 올라야 되고 그리고 네. 직장 안에서 그 동료가 친구가 되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네. 학습도 같이 하고 이런 이제 네. 상태를 우리는 고용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런 고용은 사실 네.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조직 문화와 그 어떤 그 고용 안정성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합체된 거는 드라마에서만 존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런 환상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도 환상 자체도 현실에서는 구현이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또 깨지고 있기도 한데 네. 네. 환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여러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공무원 공기업 시험 보면 네. 합격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거기로 몰리고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로 네. 벌어지네요. 네. 그러면 세 가지 키워드가 등장했는데 네. 어쨌든 중심은 니트인 것 같습니다. 니트. 네. 네. 니트를 이렇게 따로 교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기존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네. 취업과 실업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네. 니트라는 단어가 처음 생긴 거는 이제 9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이제 썼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영국 사람들과 얘기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놈들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상한 네, 사람들이다. 이상하다. 청년들 층에 교육도 안 받고 고용도 안 돼 있고 그렇다고 직업 훈련도 안 하는 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전통적인 노동자 계층들은 교육 받아봤자 나는 계급 상승을 할 수 없으니 난 빨리 그냥 돈 벌래 하면서 고용을 당하거나 아니면 나 기술 배워야지 해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이러고 주로 이제 좀 상류층이나 중산층 이상의 그 청소년들은 나는 이걸 해서 나중에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질 거야 라고 하면서 교육을 계속해서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갑자기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청소년들이 생기는 거예요. 학교도 그만뒀는데 어디 학원도 안 다니고 뭐 그렇다고 일할래? 그러면은
전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 청소년 청년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영국에서만 해도 그냥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렇게 니트라고 부르기로 하자 정도로 약간 좀 담백한 용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니트를 어떻게 보고 있냐 그러면 취업 취약 계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되고 저런 것도 안 되다 보니 이 친구들은 그냥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80년대 후반 정도부터 많이 있었던 히키코모리라는 개념이랑 결합이 돼요. 그래서 히키코모리는 사실 일본의 잘못된 우리랑도 되게 비슷한 입시 중심의 경쟁 중심의 교육제도에서 부등교라는 것이 생겨나고 학교를 가지 않는 그 부등교가 점점 더 길어지니까 학교를 안 가고 오래 있다 보니까 사회와 접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그 개념으로 히키코모리라는 게 생겨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은둔형 외톨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2005년인가 8년인가쯤에 이제 일본에서 조사를 했을 때 히키코모리 70만 명, 니트 80만 명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고립 상태에서 은둔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상황이 당연히 고립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고립돼 있지 않지만 니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니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 니트를 히키코모리랑 연결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도 보면 제가 많은 그 연구자나 지원자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은 니트와 히키코모리는 좀 다른 거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개념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니트 상태에 있다 보면 오래 가면 히키코모리 되고 히키코모리는 자동적으로 니트니까 니트나 히키코모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 와서 놀고 먹는 니트족 뭐 캥거루족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부모님 품 안에서 그게 2000년대 한 중반부터 많이 이 기사에 나왔어요. 그 이유가 청년 실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미 청년 실업 뭐 70만 명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쪽에선 개인의 책임이라고 돌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하려고 안 하니까 그렇죠. 청년들이 일자리 못 네. 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네. 그래서 보수적인 어른들은 이놈들 노력이 부족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저도 이해가 되지만 진보적인 어른들만쳐도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마음이 아픈 애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니트라는 논의가 그 안에서 지금 10몇 년 동안 별로 발전되거나 심화되지 못하고 그냥 놀고 먹는 니트족 이런 식으로만 돼왔던 것 같아요. 사회적 병증이라고 네. 본 거네요.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마치 하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처럼 나는 일하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그냥 부모님이 나 내쫓지도 않고 집에 있을래 라고 생각하는 니트 상이 생긴 거예요. 사실 제가 만나본 많이 사람들 중에 예. 네, 그런 니트 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1년에 몇만 명의 니트를 만나는 일본 그 전문가들조차도 니트 중에 일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한국에서의 노동자상이 있다면 일본에서도 노동자상이 있을 텐데 일본도 한국 못지않은 안 좋은 조직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다 버티면서 내가 그 직장을 다닐 수 있어. 내가 고용된 노동자로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 니트라는 사람들이 뭐 내가 낯을 좀 가리던 아니면 뭐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하던 아니면 사회 스킬이 조금 어렵던 그래서 그걸 못하겠다고 생각할 때는 도 아니면 모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모가 될 수 없으면 넌 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좀 비슷한 상황이 있는 거죠.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네네. 어떤 분들이세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저랑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뭘 하고 계세요? 네,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면 네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니트나 혹은 뭐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어떤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왜 니트가 되나 혹은 고립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하고 심리적이나 어떤 사회적인 그 관계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물론 그걸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기질적인 문제 한의원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랬을 때 이런 사람이 어떤 가족이나 어떤 관계 두 번째는 그 관계 속에서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뭐 기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도 좋은 관계 속에서 훈련이 잘 되면 혹은 학교라든지 뭐 이런 사회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되어 있으면 좀 괜찮게 자라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사회화가 되는 건데 근데 그 사회화 과정이 좀 엉켜 있을 수 있어요. 가족에서 너무 많이 푸시를 한다든지 학교에 갔는데 뭔가 나 같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는다든지 혹은 정말 니트들이 대부분 일을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통계적 모두가 니트를 만나봐도 네. 그 사람이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그 안에 존재를 하기는 하죠. 네. 정말로 은둔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어떤 종류의 결과지 처음부터 난 은둔할 거야 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게 사회적인 충격이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니다가 왕따를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너무 괴롭혔다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갔는데 상사가 나를 요즘은 직장 괴롭힘이라는 개념도 생겼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을 너무 많이 당했다. 상사든지 동료로부터. 이랬을 때 아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상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대표님께서 누구냐라고 여쭤보시는 이 궁금함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대표님 니트를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니트 상태의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사회 부적응자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지금 설명하신 요 세 가지.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통계적으로 그냥 고용이 안 돼 있고 쉬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 요 둘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중첩되는 건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 병증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니트 상태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죠. 오히려 그분들은 굉장히 액티브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그게 저는 스펙트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라고 할 때는 병인 상태가 있고 아닌 상태가 있잖아요. 감기마저도 감기인 상태가 있고 아닌 상태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특히나 청년 세대로 내려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펙트럼을 다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립 상태. 저는 은둔이 아니라 고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은둔은 자발적인 거고 자발적으로 은둔을 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정말 인구의 아주 적은 퍼센트인데 어떤 상황을 겪고 나서 고립 상태에 비자발적으로 놓인 사람들은 많죠. 근데 그때 그게 지속이 되면 아 네가 의지가 없어라고 자발적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립 상태 혹은 은둔 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노력들을 해요. 예를 들면 나는 정말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 근데 사회에 돌아가려면 내가 살을 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2달, 3달 동안 저는 정말 20년째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있는데 살을 빼러 2달 동안 진짜 엄청 열심히 그런 기관이 있어요. 또 서울시 근교에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합숙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립 상태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거꾸로 그러니까 명문대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그 학교를 다니는데 4학년 2학기 되면 취업 준비를 하잖아요. 졸업을 유예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이전에는 내가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뭐 떳떳하고 친구들한테 야 나 공부 좀 열심히 할게 술자리 부르지 마 이런 정도였다면 아예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상태는 이제 약간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근데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예를 들면 저희 유자살롱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제가 했었는데 거기에서 만난 친구는
정말 은둔형 외톨이도 한 2년을 했는데 지금 카페를 창업을 해서 그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 정도로 멋지게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니트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환상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니트는 삶의 한순간 그 닥치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상태다. 네. 이렇게 주체가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표님뿐만 아니라 많은 니트 연구자들이 니트를 만날 수가 없어서 니트 연구를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니트 상태로 들어갔을 때 고립형 니트로 고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몇십만 명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들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연구도 이루어지고 뭐 사회적인 지지도 일어나지고 그런 안전망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수의 그 고립이 좀 고착된 사람들을 빼고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트라는 게 존재하지만 그 상태는 존재하지만 니트라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100만 명이라는 숫자에도 불구하고. 일본처럼 설명할 수는 없겠고 그리고 이게 무슨 사회적 병증처럼 설명하기도 어렵네요. 그리고 사실 한국의 니트 쪽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굉장히 액티브하게 뭔가 하려고 한다. 다만 고립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저는 약간 이중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병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요. 실제로 굉장히 병적인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이 사람의 사회생활에 도움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거꾸로 이것을 병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직장에서 어려움을 인해서 심리적인 그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정말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의 어려움을 갖거나 이런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장 내 니트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회사에 다니고 있다 뿐이지 뭐. 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받는 것도 아니고. 네, 아주 저도 그럴 때가 많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니트를 병리화함으로써 이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게 제 주장인 거예요. 이걸 이렇게 딱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떤 특별한 이상한 정리해서. 사람들의 병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전체가 겪게 되는 그 니트라는 말이 저는 싫기 때문에 비노동성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비노동성이다. 네. 그러면 비노동성이다. 그 비노동성을 좋습니다. 네. 그걸 병리화하거나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노동하는 주체만이 진짜지. 그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지. 뭔가 노동을 하기 싫어하거나 노동을 못할 것 같거나 노동을 안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회를 굉장히 발목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노동성, 니트성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네. 이렇게 일단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사회의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사실 저는 니트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제가 2002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갔어요. S그룹의 이제 카드 회사였는데 적응을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직장 내 니트도 있죠 이렇게 말하셨는데 저 느낌은 정말 직장 내 니트였던 것 같아요. 이게 직장을 다니기는 하는데 심지어 뭐 연봉과 보너스도 많이 주기는 하는데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이런 약간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게 제가 또 사회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사회 탓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 잘못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지?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지? 라고 생각하고 2년 2개월 만에 이제 그 회사를 자퇴하고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속 학기마다 그런 페이퍼를 쓴 거죠. 뭔가 탈노동하고 싶어하는 주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떨 땐 비노동 주체가 되더라. 그래서 비노동과 탈노동을 넘나드는 주체 혹은 노동과 비노동과 탈노동을 탈노동이라는 건 이제 저의 이제 어감은 명확하게 어떤 규정을 할 수 없는데 그 노동 이상의 것으로 혹은 노동 다음의 것으로 멋지게 나아간다라는 느낌이에요. 저는 포스트 레이버 같은 그렇겠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사실 탈노동 담론이 좀 있었는데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면 인간이 정말 하기 싫은 노동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반복적인 노동 뭐 아주 뭐 상처 입고 이러진 않더라도
정말 굳이 하고 싶지 않은 노동은 안 하고 창의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좀 그 낙관적인 담론이 탈노동 담론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비노동은 사실은 그냥 그거 다 떠나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아닌 거죠. 조금 암울한. 그래서 저 스스로가 노동 상태도 겪어봤고 탈노동 상태도 겪어본 것이 사실 제가 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곡가, 작편곡가인데 그런 것들은 제가 그냥 이건 왜 하지? 난 하기 싫어라고 생각했었던 회사 노동, 타율 노동이 아니고 난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라고 하는 어떤 좀 자율 노동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이 잘 하게 되면 제가 낳아놓은 그 노동의 창작물로부터 어떤 연금은 아니지만 저작권료도 받고 굉장히 탈노동 상태에 가기도 하고 근데 때로는 일이 안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음악 일을 할 때 1년에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면 보통 중소기업 다니는 정도의 어떤 벌이를 했는데 제가 또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일을 막 찾아다니진 않았어요. 그러면 1년에 70%는 니튼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는 야 음악 이렇게 더 열심히 하려면 뭐 또 하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뭐 미드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공상을 하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굉장히 니트적인 삶을 살았는데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낯을 가리고 좀 그 비사회적인 어떤 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니트에 대해서도 약간 감정이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제 친구가 굉장히 고학력 니트의 길로 접어든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대학원 교수님을 따라서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는 그런 니트 지원 시스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이나 시스템을 한국에서 좀 갖추고 있었다면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하자센터라는 곳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서 그때 사회적 기업 창업 인큐베이팅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청년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 청년들은 문화예술 분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을 한다는 것과 이제 작업이나 예술을 한다는 것과 쉰다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나라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지원금을 주니까 주 40시간은 일이란 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출퇴근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고 되게 어색하고 이상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사회적인 또 일들을 하면서 좋게 나아가긴 했지만 그 혼란기에 저는 인큐베이팅을 좀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청년이라는 어떤 존재 그리고 또 노동이 뭘까 지금 이 시대에 걸맞는 노동이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니트랑 약간 짬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3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 개념 혹은 조직 문화가 아직도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3차 산업혁명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이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정점에 이르렀던 게 저는 IMF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서태지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 청년들이 얘네들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자꾸 공상하는 것 같은데 그게 돈이 된대. 야, 뭐 문화산업 얘네들이 영화 한 편 해서 버는 돈이 사실은 현대자동차 뭐 1년 매출에 맞먹을 수 있어. 막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탈노동 담론도 나오고 창의적인 인재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IMF가 딱 오면서 약간 반쪽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굉장히 뭐 그 지식 중심 사회 뭐 이렇게 얘기가 가긴 했고 닷컴 열풍으로 쭉 가긴 했는데 그거에 굉장히 기반이 되는 창의적인 사회라든지 자율적인 사회라든지 개개인의 어떤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회라는 게 사실은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이 기반이 되는 어떤 사회 인프라였던 거죠.
단순히 초소 인터넷 망만 깔면 되는 게 아니고 개개인들의 욕망이 잘 드러나고 그것들이 경제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어떤 사회상인데 우리나라는 당장 IMF를 다시 극복을 해야 되니 새마을 운동처럼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쪽은 이전에 해오던 대로 쫙 가고 어떤 쪽은 쫙 나가버린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은 네. 제가 좀 이해를 위해서 네네. 정리를 해보자면 IMF 구제금융 때 이제 굉장히 큰 위기가 한번 왔고 그 전까지 네. 사회가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가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이 위기가 왔다는 것 때문에 사회가 오히려 더 급속도로 위계화됐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국민들이 다 합심을 해서 금을 모아서 정부한테 네. 갖다 줘서 네. 이제 이 외환 위기를 네. 막아야 되고 또 네. 기업들은 총수를 정점으로 해서 대기업들이 딱 전열을 정비해서 네. 기업에 필요 없는 사람 빨리 내보내고 네. 기업이 효율화해서 기업을 살아남도록 한 다음에 네. 남는 사람들이라도 네. 잘 먹여 살려야 되고 네. 그러려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네. 이렇게 지금 돼 갔다는 네, 너무 정리를 이야기죠. 잘 네,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 변화라는 게 이제 그 밑에 흐르는 것과 위에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전까지는 사실 그게 아주 이렇게 불일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에 독재라는 것은 독재는 나쁘지만 그게 서로 모순되는 건 아니었었던 거거든요. 권위주의적인 것과 그렇죠. 일치하는 점이 있죠. 네. 그런데 탈권위주의적으로 경제가 가야 되는 시기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재편한 거죠.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으로 탈권위주의를 재편했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그 2000년대 경제라는 것이 사실 그래서 굉장히 모순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비동시성의 동시성 같은 그렇죠. 그런 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들은 지금 사는 거는 2000년대 이후로는 나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내가 마주쳐야 되는 선배들이나 혹은 어떤 제도들이나 혹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20세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일치 때문에 사실 굉장히 멘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서 주변화라는 단어를 듣고 너무 반가웠는데, 그러니까 그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 나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생각의 근거가 되는 집단이 불일치할 때 주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청년들이 듣고 자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다 접했었던 모든 문화와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은 이만큼 나갔는데 우리 사회는 어떤 아직까지도 예전의 산업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용이나 노동 문제가 그 문제가 아직까지 와서 이 정부에 와서도 사실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혹은 어떤 노동에서의 정의의 문제 이런 문제를 사실 20세기에 해결하고 왔어야 되는데 해결 못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은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20세기의 문제를 해결 못한 상태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또 새로운 문제들이 그렇죠. 생기는 거잖아요. 그 개념 네. 자체가 노동의 개념이 바뀌는 네. 걸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고용사회적인 문제를 해결도 해야 되고 노동의 문제를 해결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청년들이 만약에 생각한다면 다 그 흔히 말하는 진보를 지지하겠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물론 그 능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방향은 그걸 지지를 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 청년들의 욕망이나 혹은 방향성이나 어떤 시각은 탈노동 혹은 뭐 비노동, 탈고용 이런 것에도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그렇죠. 그런 성향이 많이 있는 걸로.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좀 헷갈려요. 그게 네. 어떤 때는 보면은 네, 아니 뭐 그 직장은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지 이렇게 네. 비정규직이 정규직 그렇죠. 되는 거 이러면 되냐 이런 생각을 네. 청년들이 갖고 있기도 하고 네, 공정성이 굉장히 예민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은 막 네. 자유롭게 퇴사하고 네, 뭐 네. 직장 생활 연연하지 않는 네. 모습도 보이고 그게 모순적이죠. 모순이라는 게 저는 지금의 디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만약에
정말로 능력 중심의 사회로 왔고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이 어떤 자발적인 기획을 세웠을 때 그걸 응원해주는 어떤 조직 문화로 왔고 그렇게 변해왔다면 보통 이제 뭐 선진국들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그렇게 좀 변했듯이 그렇게 왔다면 이 모순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뭐 상부구조 하부구조가 있다면 이게 달리 있기 때문에 청년들도 두 개의 모순을 갖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한별천 선생님의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그 책은 독일 학자시니까 독일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너무나도 자율적으로 자기를 자꾸 자기 착취를 하게 만드는 사회가 왔다. 그게 너무 안 좋다. 이전에 그 권위적으로 규율해서 뭐 안 돼라고 얘기를 계속했었던 그 사회도 나쁘지만 이 사회는 너무 나쁜 것 같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는 두 개가 같이 있는 사회인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또 하고 너 왜 이걸 스스로 하지 않아? 라는 것이 중복되어 있다는 거죠. 네. 시키는 대로 하란 얘기냐, 네. 아니냐 잘 생각해 보면 얘기냐, 뭐 이런 얘기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 근데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돼. 라는 굉장히 모순적인 내가 메시지를 시킨 걸 알아서 잘해.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 메시지를 사실은 기성세대나 이제 조직에서의 어떤 결정권자들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모순적인 메시지를 던지는데 청년들이 모순적인 메시지를 갖지 않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회가 모순적인데. 그래서 저는 그 모순적인 상황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충분히 저는 약간 중간 낀 세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건 정말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지금 일자리 정책 쪽을 저희는 네. 정책을 연구하니까요. 네네. 정책 쪽에서 보면 지금 일자리 정책 핵심은 뭐니 해도 네. 사람들한테 진로를 잘 찾아주고 네. 이 진로에 맞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고 네. 그리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교육을 시켜서 능력을 신장시켜 주고 네. 그러면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기본 틀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제일 중요한 정책은 고용 지원 정책이고 그래서 뭐 일자리 구하면은 네. 장기 근속하면 조금 지원금 준다든지 내일 채용 공제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실업 부조라든지 뭐 실업 급여를 주도록 계속 강화해 나가고 그 사이에 직업 훈련을 넣어서 계속 추성폐 같은 거죠. 네. 학원 다닐 수 있게 해주고 네. 뭐 이런 패키지가 딱 돼 있는 거죠. 네. 잘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정책이.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말씀은 잘 못 드리겠어요. 이걸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모르겠는데 뭐가 틀리다는 얘기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이거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면 돼라고 얘기하는 그 문장의 어떤 구문이 있잖아요. 네. 그게 그 구문이 맞을까라는 생각부터 하는 거죠. 약간 지금의 청년들에게 되게 불안한 거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것 같은 불안 때문에 또 열심히 할 어떤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줘야 되는 메시지는 네가 열심히 해서 일을 잘하는 거는 좋아. 사회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일을 하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노동자가 되지 못해도 너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거든. 너는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 사회에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얘기는 쏙 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열심히 해봐 라는 게 응원이 아니라 약간 그 머리를 짓누르는 어떤 압력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너는 이미 100의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줄 테니 이 노동이라는 세계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 보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 100%의 노동자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100%의 노동자이신가요? 지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100%의 노동자가 특히나 이제 노동이 젠더화된 사회에서는 특히 남성들에게 혹은 여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강요로 오는 것 같아요. 내가 100%의 노동자가 아닐 때 굉장히
좋은 사람이 아니다 혹은 충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0%의 노동자가 있다면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서 노숙인을 떠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먹고 사는지 나는 상상은 안 되지만 그냥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회에서 좀 사회 밖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니트가 약간 노숙인하고 비슷한 범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100%의 노동자가 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노동자 상의 임금이란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의 절반밖에 벌지 못하면 나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혹은 주 40시간 노동이라는 게 표준이 된 사회에서 내가 주 20시간 이상은 노동을 하고 싶지 않고 다른 걸 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너 왜 그러냐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100%의 노동자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기면서 나는 한 1년 동안 0%의 노동자로 살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갈 때는 70%의 노동자밖에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내가 몇 %의 노동자인지 따라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도 되고 사회에서 박탈감도 느끼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는 100%의 노동자가 과연 좋은 인간인가 혹은 행복한 인간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 시대의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들은 보통 150%의 노동자 뭐 근무 시간 끝난 다음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뭐 이런 분들이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버지 인간으로서 자식들한테 좋은 사람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여러 가지 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아버지가 어머니고 간에 네. 집에서 아이들하고 노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네. 여기서 일이라는 거는 그 상대방한테 뭔가를 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산하는 거죠. 네. 어떤 네. 종류의 쉼의 시간은 아니죠. 최소한. 서비스라고 얘기하면 좀 부모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네.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네. 사회 전체적으로 네, 네. 보면 그게 사실 노동 시간인데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100%의 노동자만을 상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뭐 청소년기를 빼더라도 남성 여성 모든 사람들이 100%의 노동자로 살 수 있게끔 고용을 창출했던 나라는 역사상으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도는 네. 그걸 상정하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국민연금 40년 동안 네. 풀타임으로 네. 근속해야 네.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 평생소득의 40%, 네. 45% 받게 되거든요. 네. 연금으로. 그런 걸 딱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사실은 어떤 허상에 대고 사회를 만들어 놨으면서 그게 되게 좋은 거고 당연한 거라고 계속해서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혹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한 5년 전에 아이가 생기면서 내가 40시간 노동이 있다면 이 중에 한 4시간을 좀 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 4일제에 대한 상상도 해보고 그럼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아이도 아이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도 지금으로서는 즐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의 성장에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로서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하자센터의 기획부장이 주 4일 근무하고 싶대라고 얘기조차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자센터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하자센터에서는 할 수 있죠. 하지만 바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하죠. 거죠. 네. 그랬을 때 그러면 그냥 이 100% 노동자라는 개념 자체를 좀 버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아니 그것도 노동이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가사노동, 육아노동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 노동이라는 범주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야 그것이 노동이다라고 이제 얘기되어지는 범주가 있고 사실은 예술가들의 노동도 그걸 이제 예술인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한국에도 이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을
노동으로 환산해서 하려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악을 만든다 이러면 음악을 그냥 듣고 있을 때도 어떤 일반인들은 음악을 듣는 게 쉼이지만 예술가들은 음악을 듣는 게 일이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듣는 것도 그렇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자다가도 꿈에서 멜로디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마감이 가까워지면. 네. 그러니까 뭐 글 쓰는 노동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노동이란 게 이 그 20세기 초반에 산업화 시대 육체 노동이라는 것이 규격화되면서 생겼던 어떤 시간제 노동, 이것과 100% 호환될 수 없는 것인데 그 안에 자꾸 담으려고 했었던 거죠. 심지어 한국은 충분히 담지도 못했는데 그 그릇을 다시 만들거나 허물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회는 굉장히 많은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활동들을 노동으로 인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활동으로 인정을 해줘서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끝까지 가면 그것이 경제적인 보상까지 갈 수 있으면 좋고요. 저는 기본소득의 어떤 종류의 그 철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인간이 가만히 이제 누워서 숨 쉬는 거가 아닌 되게 많은 활동들이 사회에 의미가 있고 사회를 떠받쳐 왔었던 것들인데 주로 이 남성 중심의 그 산업화된 사회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왔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고 지금은 심지어 이 이전 사회조차도 버틸 수 없게 됐으니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전체를 놓고 생각해보자 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동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혹은 할 수 있는 활동이. 아까 일본에서 100%의 노동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니트가 돼서 10년, 15년, 20년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20년을 사는 것과 50%의 노동을 하고 남들의 생각에는 50%밖에 안 되는 노동자로 20년을 살았을 때 사회적 비용 차이는 엄청나겠죠. 그렇죠. 네. 전자는 사회가 그냥 계속 부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고요. 후자는 사회가 50%만 메꿔주거나 혹은 사실은 그거보다 덜 메꿔줘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의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취약성이라는 것이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뛰쳐나오고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라고 노동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데 그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또 좌절하고 이런 쪽의 어떤 부분들 다른 쪽은 사회 정의가 구현되지 못해서 내가 이제 기본적인 내 권리를 찾지 못하는 그 부분도 존재하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저보다 말씀을 잘해 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취약한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내가 사람 보통 노동자 이상의 뭔가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수문 같은 것이 열리고 그게 굉장히 좀 더 다양하고 평평해진다면 이 사회도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게 하려는 노력은 사실 많이 있는데 네. 우리가 100% 아니다라고 하면서 확 내쳐버려서 사실 네.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너무 노동이라는 많다. 지도를 너무 좁게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글쎄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네. 이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네. 이미 우리는 지금 정책이 바뀌고 사회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면 좋겠지만 지금 비노동 사회를 잘 인정 안 하는 네. 사회인 거잖아요. 네. 뭐 어떻게 이거를 바꿔 나가야 될까? 또는 적응해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사실 저도 20세기에 이제 20대를 보냈었던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산업화 사회의 어떤 장점들을 되게 많이 이제 알고 있어서 사실 가능하다면 그냥 그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냥 좀 잘 될 수 있는 좀 보수적인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저의 어떤 이 비관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불가능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이전에 고용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그러면 전면적으로 비노동 사회를 받아들이고 뭐 굉장히 뭐 어떤 탈노동적인 그 생각들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을 못해도 그거 올 거니까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 보면 나오는 게 저는 지금 사회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노동 말고는 사람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100%의 노동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 이미 고용사회는 저물고 있어서 경쟁은 심해지고 그래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된다라는 생각과 그거 이상의 어떤 다른 생각들 혹은 굉장히 또 취약해지는 상황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본으로 뭐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하는 식의 여기 태어났으면 혹은 이 사회에 들어왔으면 당신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고 우리는 같이 노력해 보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기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스트레스를 덜고 때로는 병을 얻지 않아도 되고 이런 상태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동 이외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노동으로 인정해 주든지 하는 사회가 와야 되는 그러니까 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생각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사회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겠고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의 뭐 시민 운동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시장 영역에서의 어떤 그 새로운 그 시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전환 시장이라고 그냥 전환 이름을 시장. 붙여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막 고민하다가 내리는 결정들이 있고 그 결정들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구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것들에서 다른 걸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많은 것들이 이미 시장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예를 들면 동네 서점, 작은 서점 이런 것들이 기존에 어떤 그 산업화 시대의 생각으로는 이런 게 왜 생기지? 왜 버티지? 왜 그런데 열광하지? 이런 게 잘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 가서 숨통을 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비노동 혹은 탈노동을 하고 싶은데 그 비노동 탈노동이라는 것도 나의 한 30%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를 때 사람들이 제주도에 갑니다. 제주도에 가서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주 지역은 저는 어떤 전환 도시라고 생각도 들고 그랬을 때 또 서울 내에서도 어떤 굉장히 다른 방식의 일을 하고 있고 어떨 때는 그것이 뭐 뉴트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어떤 전환 산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환 산업의 정점에는 퇴사학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는데 다른 식으로 살고 싶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곳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창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많은 창업 스쿨이나 새로운 어떤 그 지식을 배우는 곳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되어 왔는데 그것을 저는 좀 공공적으로도 구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시장 영역에서 막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그 노하우나 그 방향성들이 사실 공공에서도 배워야 돼. 그래야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공적인 어떤 트랜지션 센터, 전환을 위한 어떤 센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 니트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니트를 조기고 이런 게 아니고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니트성을 갖고 있는 거죠. 성향 네. 어떤 상태이기 네. 때문에 다 어떤 사람들이 그 시간을 거쳐가기도 하고 그 성향을 네. 갖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이다. 네. 그리고 사실 고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상적인 형태의 고용이라는 거 이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100% 노동자라는 거는 없어질 것 같다. 네.
라고 지금 진단을 해주신 네. 다음에 그 대안으로 그러면 우리 좀 인식을 바꿔서 30% 노동자, 50% 노동자 아니라도 그들이 하는 활동을 다 이렇게 네. 품어 안아서 자격으로 인정해주는 네.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 하나 네. 하고 그리고 이런 전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전환 시장이라고 네. 이름을 붙여주셨고 네. 거기서 정부에서 할 역할도 좀 있고 네.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어쩌면 사회적 경제라는 섹터가 생겼듯이 전환 섹터라는 것도 생겨서 그 안에서 공공과 시장이 약간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새로운 방향성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로 개발을 돕는 센터에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청소년들한테는 진로가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넌 어떻게 살고 싶니? 네. 근데 기성세대가 이 사회의 진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집합적 주체로서의 한국 사회가 있다면 이 사회 10년 후에 어떻게 가고 있나요? 어떻게 갈 것 같나요? 이 얘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것도 안 정해놓고 진로를 네. 뭘 가질 거냐고 물어보면 안 되지. 그 큰 길이 변화하고 있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다들 막 이렇게 호떡집에 뭐 이런 불난 것처럼 굉장히 막 불안해했는데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는데 사람이 뭔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잘 안 세우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불안감으로 막 오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약간 그런 것 같다. 10년 후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기존의 뭐 좌와 우라든지 뭐 혹은 그 노동조합과 뭐 그것이 아닌 이런 식의 기존의 구도로 10년 후를 자꾸 상상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비노동이라는 단어를 아직 전혀 정리되지 않았고 오늘도 그래서 사실 좀 횡설수설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절하게 내놓고자 하는 거는 어떤 그게 비노동이든 다른 개념이든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을 지금 하지 않으면 어른들이야 뭐 그렇게 살다가 뭐 그냥 빨리 이렇게 사라지면 될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청년 그리고 미래 세대라고 하는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까지 굉장히 곤란해질 거라는 거죠. 그럼 저는 그냥 이 아이가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나중에 후회가 되고 미안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깔아놓고 니네들한테 엉망을 물려줬다. 그것에 대한 어떤 좀 부채의식, 미리 느끼는 부채의식이 있고요. 그걸 아마도 이런 뭐 40대 이상들뿐만 아니라 30대, 20대들은 어떻게 보면 더 정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은 느끼고 있을 거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될 것 같다. 혹은 나는 이 방향이 좋다. 그런 것들을 잘 담아서 정말 미래 전략에 반영하지 않으면 아마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조한혜정 교수님께서 선망국이라는 개념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라 먼저 망하는 국가, 선망국이 됐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해결해 가면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전엔 선진국을 따라가는 전략으로서 우리가 많이 이제 득을 봤다면 이제는 따라갈 선진국은 없는 것 같고요. 심지어 사회 문제는 우리보다 더 나빠진 국가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뭐 사회 해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의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이상 앞에 있는 사람을 참조하지 못할 때는 그냥 앞을 보고 있는 사람, 청년 세대 혹은 앞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 그래서 결정권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지만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 세대 그 미래 세대들한테 좀 더 많은 그 뭘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망국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인데 네. 제가 몇 년 전에 조한혜정 교수님하고 인터뷰할 때 처음 그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비노동 사회를 가 10년 뒤에 온다 이렇게 네. 진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네. 맞춰서 청소년들에게 진로를 얘기해도 네. 얘기해야 한다. 그래야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오늘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좀 정리를 해보려고 네. 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이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어려운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의견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꼭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